2024년 7월 한국의 한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엄마, 살려줘.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전화는 캄보디아에서 걸려왔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고, 매일 폭행당하고 있다고, 도망치려 하면 죽을 것 같다고.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희망을 품고 떠났던 29 청년. 그가 도착한 곳은 꿈의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샷입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태의 충격의 현장을 고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일부 인터뷰와 증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고 더 많은 피해자를 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충격적인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대상 조직적 납치 및 감금 사태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2023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 건수는 1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 8월까지 이미 3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무려 20배 가까이 폭증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호텔 운영 관련 일을 하면 월 1,0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비자도 다 처리해준다고 했고 항공권도 보내줬다고 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 조직의 수법은 매우 치밀합니다.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고수익 알바, 호텔 매니저, 리조트 직원 등의 명목으로 접근합니다. 제시하는 급여는 월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한국에서 취업이 어려운 20대 청년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문제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채용을 약속했던 사람들이 공항에서 피해자를 픽업하고 그대로 외딴 건물로 납치합니다. 여권은 즉시 압수당합니다. 이곳이 바로 시아누크빌입니다. 한때 아름다운 해변 도시였지만 지금은 범죄 단지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금된 피해자들은 무엇을 강요당할까요? 바로 보이스피싱과 암호화폐 사기입니다. 한국어가 능숙한 한국인들을 이용해 같은 한국 사람들을 속이는 범죄에 동원하는 것입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걸어서 사기 전화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부하면 바로 전기 고문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도망치려고 했지만 건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있고 무장 경비가 24시간 감시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폭력의 수위입니다. 전기 고문은 기본이고 강목과 쇠파이프로 구타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습니다. 저항할 의지를 꺾고 완전히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박준호 씨, 그는 2024년 여름 고수익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차갑게 식은 주검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그의 시신을 유기하면서 중국인 이름으로 신고했고 현지 언론조차 오보를 낼 정도로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내 이러한 범죄 단지는 시아누크빌뿐만 아니라 푸놈펜, 보코산, 바벳 등 전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갇힌 한국인의 수는 추산 1,000명에서 2,000명에 달합니다. 밤이 되면 이 건물들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조차 가까이 가지 않는 곳.
그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포기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매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입니다.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살기 위해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을까요? 아니면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이 집단으로 납치되고 감금당하는 사건이 폭증하던 시기,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답답했던 초기 대응과 이후의 극적인 변화를 취재했습니다. 2024년 초반 캄보디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한국인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은 절박했습니다. 아들이, 딸이, 형제가 낯선 나라에서 고문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피해자 가족의 증언입니다. 처음에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전화했어요. 도와달라고, 우리 아들을 구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캄보디아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건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현지 대사관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당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경찰 인력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캄보디아 전역에서 발생하는 수백 건의 납치, 감금 사건을 처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2025년 7월부터는 주캄보디아 대사 자리가 석 달 동안이나 공석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한 교민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외교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대사 자리가 몇 달씩 비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찰 인력이 3명이라는 것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대사관 수준입니까? 실제로 많은 피해자 가족들은 대사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자 결국 국회의원실에 직접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나서서 외교부에 압력을 넣고서야 비로소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피해자 어머니의 절규입니다. 국회의원실에 연락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아들이 고문당하는 걸 생각하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정부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여줬더라면 우리 아이가 덜 고통받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너무 분합니다. 이러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외교부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협력관 1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는 또 1명을 추가했습니다.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진작에 하지 않았는가? 왜 수백 명의 국민이 고통받고 난 후에야 움직였는가? 사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현지 상황의 복잡성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중국계 범죄 조직이 현지 정치 세력, 심지어 고위 관료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2024년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당국의 인신매매 범죄 근절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위 관료들이 범죄 단지 운영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까지 제시했습니다. 한 국제 인권 활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거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캄보디아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범죄 조직들은 그 자본을 이용해 현지 권력층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캄보디아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구조작전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잡한 상황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응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초기의 미온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환점은 2025년 10월 11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및 감금 사건에 대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곧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직접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관은 강한 어조로 우려를 표명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푸놈펜 등 주요 도시에는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범죄 단지가 밀집한 시아누크빌, 보코산, 바벳 등 지역에는 출국 권고 수준으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관광지로 알려진 캄보디아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경보를 발령한 것은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민 보호에 나섰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태도 변화는 실제 구조작전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졌을까요? 과연 감금된 우리 국민들을 구출할 수 있었을까요? 정부의 태도가 바뀌면서 드디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갇혀있던 우리 국민들을 구출한 극적인 순간들을 취재했습니다. 2025년 8월 한 통의 제보가 국회의원실로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의 한 건물에 한국인 14명이 감금되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박찬대 의원실은 즉각 이 정보를 외교부와 국정원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작전은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특수부대가 해당 건물을 급습했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습이었습니다. 당시 구조작전에 참여했던 한국 외교관의 증언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건물에 진입하는 순간 내부에서는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원들이 황급히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국민 14명은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몇몇은 영양실조 상태였고 일부는 폭행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구조된 14명 중 한 피해자의 말입니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평생 갇혀 살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고 한국 외교관이 한국어로 말을 걸었을 때 정말 꿈인 줄 알았습니다. 살았구나, 집에 갈 수 있구나. 그 생각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구조작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후 추가로 한국인 2명이 다른 지역에서 구조되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스캠에 가담한 혐의로 1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 중 일부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납치되어 강제로 끌려왔지만 생존하기 위해 결국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의 처지는 매우 복잡합니다. 분명히 범죄에 가담했지만 그 과정이 강제적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별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여 진정한 피해자와 자발적 가담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외교부와 국정원,
경찰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대응단이 캄보디아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가족이었습니다. 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말랐고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정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단순히 구조작전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 당국과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청 국제협력 담당관의 말입니다.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되면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경찰관이 배치되어 피해자들이 훨씬 수월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해져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영사 인력을 40여 명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위기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구조된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 숙소도 마련했습니다. 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해외 어디에서든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정부가 가장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법무부 주도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도 출범했습니다. ETF는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해외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피해자를 구출하며 동시에 국내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라는 인물이 강남 학원가의 마약 사건의 총책과 공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단순히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 조직폭력, 마약 범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국정원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국제범죄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이 한국에서 마약 거래 자금으로 사용되고 그 돈이 다시 범죄 조직 확장에 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피해자 구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와해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실제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에 220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5년 들어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여행경보 강화로 인해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최소한 급격한 증가세는 꺾인 것입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움직이냐고, 왜 우리 가족을 방치하냐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준 것도 감사하고 다른 가족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아직도 수백 명의 한국인이 범죄 조직에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 단지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현지 경찰의 협조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을 갈 때, 특히 위험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갈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캄보디아 납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노력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해외여행, 특히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주소는 www.0404.go.kr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여행 경보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보는 4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 여행 유예, 2단계 여행 자제, 3단계 출국 권고, 4단계 여행 금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려는 지역이 3단계 출국 권고 이상이라면 반드시 제고해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 상담원의 조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경보를 확인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사업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나는 관광객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범죄 조직은 장기 체류자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외 안전여행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이 앱에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동행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위치 정보를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이 기능 덕분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픽업 나온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불친절했고 약속한 호텔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해외 안전여행 앱의 동행 서비스를 켜놨던 게 생각났어요. 부모님이 제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셨고 제가 이상한 곳으로 이동하자 바로 대사관에 신고하셨습니다. 덕분에 감금되기 전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현지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위치와 연락처를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영사콜센터 번호는 +82 4 3210 0404입니다. 이 번호는 전 세계 어디서든 24시간 연결됩니다.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고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심스러운 해외 취업 제안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입니다. 월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제시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경력이나 학력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거의 확실히 사기입니다. 취업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데 한국인에게 월 1,000만 원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돈을 줄 수 있는 정상적인 회사라면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면접도 없이 서류 검토도 없이 그냥 오라고만 한다면 100% 함정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 채용 과정이 지나치게 간단합니다. 정식 면접 없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만 대화하고 회사 정보를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없거나 있어도 최근에 급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 항공권을 회사에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언뜻 좋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항공권을 보내주면서 출국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고 공항에서 픽업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납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선송금을 요구합니다. 비자 발급 비용이나 초기 정착 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런 비용을 직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사기 피해 예방 전문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해외 취업을 원한다면 반드시 공식 채널을 이용하세요. 워크넷,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공식 경로를 통하면 안전합니다. SNS나 텔레그램의 무작위 제안은 절대 믿지 마세요. 이제 현지에 도착한 후의 주의사항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절대 낯선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지 마세요. 아무리 회사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해도 사전에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면 타지 마세요. 공식 택시나 사전에 예약한 차량만 이용하세요. 여권과 귀중품은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회사에서 비자 처리를 위해 여권을 맡겨달라고 하더라도 거절하세요. 여권을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은 그 나라에 갇히게 됩니다. 숙소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마세요.
특히 야간에는 가능한 한 숙소에 머무르세요. 낯선 곳에서 길을 잃거나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면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말 불행하게도 납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인질 협상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첫째, 당황하지 마세요.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납치범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세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대화를 시도하면 폭력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환경을 기억하세요. 소리, 냄새, 이동 경로, 시간 등 모든 것이 나중에 구조작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조용히 가족이나 당국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려고 시도하세요. 핸드폰을 빼앗기기 전에 긴급 문자를 보내거나 위치 공유 기능을 켜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구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조작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곳에는 수십 개의 범죄 단지가 있고 건물마다 수백 명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단서를 남겨주면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행동하세요. 회사가 여권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한다거나 불법적인 일을 시킨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직장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즉시 대사관으로 가세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몰래라도 가족이나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교부 영사 담당관의 당부입니다.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부끄럽거나 창피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든 연락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해외여행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경험도 의미가 없습니다. 출국 전 철저히 준비하세요. 의심스러운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세요. 현지에서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과 귀국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 조직의 잔혹함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깊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젊은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나라로 떠나야 했을까요? 박준우 씨를 기억하십니까? 29의 평범한 청년. 그는 왜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일자리 광고를 믿고 캄보디아로 갔을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무겁습니다. 한국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겨우 구한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으로는 독립조차 꿈꾸기 어렵습니다. 치솟는 집값, 물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한 20대 청년의 말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해합니다. 월 1,000만 원이라는 말에 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요. 한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 300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해외에서 그 3배를 번다고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비극인 것입니다. 한 사회학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청년들이 해외의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은 국내에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범죄 조직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극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불법 해외 취업 알선망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허위 광고를 차단해야 합니다. 현재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의 말입니다. 불법 알선 업체들은 계속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우회 경로를 이용합니다. 하나를 차단하면 10개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근절하려면 플랫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법적 처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불법 알선으로 적발되어도 처벌이 미약해서 범죄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해외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 대학 취업지원센터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려고 하면 대부분 저는 조심할 거예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생생하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셋째, 외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해외 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사 인력 증원, 현지 경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 신속 대응 시스템 마련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교부 차관의 약속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을 지키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넷째,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범죄 조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한국 대표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런 범죄 조직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국, 캄보디아, 한국, 그리고 다른 피해국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변에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주세요.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조건이 현실적인지, 공식 채널을 통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때로는 한마디 조언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의심하고 대사관에 신고하세요. 한 구조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캄보디아에 간 후 처음 며칠은 연락이 잘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더니 문자로만 바빠서 통화 못해라고만 보내왔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범죄 조직이 아들의 핸드폰을 빼앗고 대신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셋째,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가 줄어들면 정부의 관심도 줄어들고 결국 예산과 인력도 다시 줄어듭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야 변화가 지속됩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캄보디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1년 후에는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가?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국내에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박준우 씨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청년들이 꿈을 찾아 떠난 곳에서 악몽을 겪지 않도록 더 안전하고 더 희망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고, 청년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도록 감시하고 요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캄보디아의 뜨거운 햇볕 아래 감춰진 어둠. 그 어둠 속에서 고통받았던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박준우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것으로 캄보디아 납치 사태 특별 취재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 감사합니다. 해외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해외 취업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K샷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